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의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90살 김순자 할머니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이웃 김 씨가 발견했습니다. 119입니다. 환자 상태가 어떠신가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숨은 쉬시는데 의식이 없으세요. 15분 후 순자 할머니는 구급차에 실려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큰아들 정우는 가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68세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그는 즉시 가게 문을 닫았어요.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내가 먼저 병원 가볼게.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복잡했습니다. 정우는 접수대를 찾아 서둘러 달려갔어요. 김순자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큰아들입니다. 지금 응급처치 중이세요.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정우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90살이라는 나이가 문득 실감났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뇌출혈 소견이 있고 심장 기능도 약화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장기간 관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재활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정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정확한 건 검사를 더 해봐야 하지만 한 달에 최소 300만 원은 예상하셔야 할 겁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저녁 7시 정우는 두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째 상우는 65세, 공무원을 정년퇴직하고 연금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서울대병원이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내일 아침에 갈게. 막내 명희는 62세,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오빠, 어머니가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심각해. 내일 병원으로 와. 다음 날 오전 세 남매가 병원 대기실에 모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호흡기가 연결된 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장기 입원이 필요하대. 정우가 말했습니다. 상훈이 팔짱을 꼈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해? 그게 정우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우리 셋이 나눠서 내야 할 것 같아. 명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상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식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동생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읽었어요. 망설임, 부담, 회피.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 각자 부담하자. 정우가 제안했습니다. 응, 그래. 상훈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빠른 대답이었어요. 명희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세 남매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작아 보이는 몸, 주름진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우리 어머니 꼭 나으실 거야. 명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정우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형제 관계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입원 동의서와 비용 안내문이었어요. 보호자분,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정우가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을 하는 순간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긴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혼자 감당하게 된 무게. 2달이 지났습니다. 5월에 따뜻한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정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순자 할머니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됐습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병원비 고지서가 매달 날아왔습니다. 첫 달 350만 원, 둘째 달 380만 원. 정호는 약속대로 자신의 목 100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의 송금은 늦어졌어요. 상훈아, 이번 달 병원비 보냈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 이번 달은 좀 어려워. 손주 학원비 내느라. 그래도 어머니 병원비인데. 다음 달에 2달치 한꺼번에 보낼게. 하지만 다음 달에도 송금은 없었습니다. 명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우리 집도 지금 정말. 명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빚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알았어. 괜찮아. 정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우가 혼자 병원비를 감당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350만 원, 2달이면 700만 원. 철물점 수입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어요. 정우는 저축한 돈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집안 거덜나요. 아내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인데 어쩌겠어. 동생들은 뭐해요? 왜 우리만 다 부담해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반찬을 툭툭 놓았어요. 대학생 아들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호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어요.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2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석 달이면 바닥날 금액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영숙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어때요? 그게 더 현실적이에요. 요양병원은 싫어. 어머니가 싫어하실 거야. 그럼 우리 집은요? 우리 아들 학비는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다시 상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훈아, 이번 주에 꼭 좀 보내줘. 이번 달 병원비 마감이야. 형, 솔직히 말할게. 나도 매달 100만 원은 부담이야. 뭐, 형도 알잖아. 내 연금이 얼마나 되는데. 생활비 빼면 빠듯해.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형이 맞으니까 형이 더 책임지는 게 맞지 않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 어머니를 보살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말은 못해도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정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복도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내가 혼자 끝까지 가야 하는 건가?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어요. 대출 가능 금액 2천만 원.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 길밖에 없는 걸까요? 형제가 남이 되는 순간 6월 초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 남매를 한자리에 모았어요. 병원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오늘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훈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난 석 달간 병원비를 내가 거의 다 냈어. 너희는 한 푼도 안 보냈잖아. 형? 상훈이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 연금으로 사는데 매달 100만 원은 무리야. 솔직히 말하면 상훈이 잠시 멈췄습니다.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정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형도 알잖아. 요양병원이 훨씬 저렴해. 한 달에 150만 원이면 돼. 그럼 우리 셋이 50만 원씩만. 닥쳐. 정호가 소리쳤습니다. 식당 안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거기가 어떤 데인지 알아? 형, 진정해. 나도 어머니 생각해서. 내가 뭘 생각해? 넌 어머니 생각 안 하고 내 지갑만 생각하잖아. 상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형도 참 이기적이네. 맞으라고 다 책임져야 한다는 법 있어? 우리도 어머니 자식이야. 그래, 자식이면 책임져. 돈이라도 보내. 두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명희가 급히 말렸어요. 오빠들,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정말 돈이 없어요. 명희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집 빚이 아직 3천만 원 남았어요. 저도 파트로 일하는데 생활비도 모자라요. 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상우는 팔짱을 꼈어요. 형, 현실을 봐. 우리 셋 다 형편이 안 좋아.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요양병원이. 그만해.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상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만 착한 사람이고 나는 나쁜 놈이야? 형도 맞으라는 자부심 때문에 고집 부리는 거 아니야? 뭐? 솔직히 말해봐. 형은 동네에서 효자 소리 들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정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참았어요. 나가. 뭐? 내 눈앞에서 나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상훈이 의자를 밀쳤습니다. 좋아. 형 혼자 다 해. 나는 모르겠어. 상훈이 식당을 나갔습니다. 명희가 울면서 정우를 붙잡았어요. 오빠, 오빠. 명희야, 넌 괜찮아. 내 사정 알아. 근데 상훈이는,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병실에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들어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우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형제끼리 싸웠어요. 어머니 때문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대출 신청 버튼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는 일은 결국 나 혼자 해야 하는구나. 정우는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 7월 말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담당 의사가 정우를 불렀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부르시는 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상훈에게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하지 않았던 동생이었어요. 어머니 위독. 병원 와. 명희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제가 지금 갈게요. 중환자실 앞 대기실이었습니다. 정우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명희가 헐레벌떡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요? 안에 계셔. 의식이 흐릿해. 명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상훈이 나타났어요. 두 형제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세 남매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희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빛이 새 자식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예요. 정우예요. 정우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형제끼리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싸우지 말아라. 명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서로 의지해라. 순자 할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우의 손을 꽉 쥐었어요.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상훈을 봤습니다. 상훈은 다가갔어요. 어머니, 너희들, 내 자식?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한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세 남매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명희만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형? 상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됐어. 정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말하기 싫어. 상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우는 홀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상훈은 하루에 한 번 들렀다가 금방 떠났어요. 명희는 매일 왔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병원비 청구서가 또 날아왔습니다. 이번 달은 420만 원이었어요. 중환자실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정우는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병원비를 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어요. 철물점은 한 달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수입이 끊겼어요. 여보, 이제 정말 한계예요. 아내 영숙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도 없어요. 집세도 밀렸고요. 알았어. 내가 뭐라도.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우는 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제끼리 싸우지 말아라.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형제는 이미 갈라섰어요. 돈 때문에, 책임 때문에. 정우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20년 전 어머니와 세 남매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킬게요. 혼자라도 끝까지.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갈라선 형제, 남은 여운. 8월 5일 순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90년의 삶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어요. 세 남매는 각자 다른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영정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 그를 내려다봤어요.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가셨네요. 상훈이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었어요. 정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상훈은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명희는 구석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기계적으로 절을 받았어요. 상훈도 명희도 각자 자리에서 예를 갖췄습니다. 삼형제가 효자시네요. 한 조문객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효자. 그 말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갔어요. 장례식장에는 세 남매만 남았습니다. 상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장례 비용은 내가 낼게. 정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 그게 아니라. 됐어. 어차피 내가 낼 생각도 없잖아.
상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은 날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모르겠어.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희가 두 오빠 사이에 섰어요. 오빠들, 제발 그만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알아. 정우가 일어섰습니다.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하셨지. 정우는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상훈도 영정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형, 나도 미안해. 진짜로.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거 아니야? 정우가 돌아섰습니다. 난 집에 갈게. 내일 발인이니까 시간 맞춰와. 정우가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명희의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오전 발인식이 거행됐습니다. 관이 영구차에 실렸어요. 세 남매는 영구차를 따라 묘지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8월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었어요. 묘지에서 순자 할머니는 마지막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흙이 관 위로 떨어졌어요. 정우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형제를 지키지는 못했네요. 상훈도 명희도 각자 절을 올렸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세 남매는 잠시 묘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형? 상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 먼저 갈게. 그래. 정우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상훈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명희는 묘 앞에 남아 있었어요.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는 못 돌아갈 것 같아. 어머니가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알아. 하지만 말이야, 명희야. 정우가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돈 문제가 끼어들면 형제도 남이 되더라. 내가 배운 거야. 명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빠, 저는 오빠들이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묘를 바라봤어요. 한참 후 정우도 묘지를 떠났습니다. 차에 올라타 백미러를 봤어요. 뒤편으로 어머니의 묘가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 영숙이 문을 열어줬어요. 고생했어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망의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그저 피곤해 보였습니다. 응, 끝났어.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기분이었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마이너스 200만 원이었습니다. 장례 비용까지 대출을 받았어요. 이제 가게 다시 열어야겠어.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영숙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다시 철물점 문을 열었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명희였어요. 오빠, 저예요. 응, 명희야. 오빠. 상훈이 오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신대요. 그래. 정우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오빠, 우리 언젠가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 명희야. 하지만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바라셨던 거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정말요? 약속은 못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정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호는 지갑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보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형제끼리 싸우지 말아라. 서로 의지해라. 정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어쩌면 먼 훗날에는 그 희미한 가능성 하나가 정호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내렸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정호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를 것이고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세 남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